월요일 안녕하세요. 월가워즈 저는 이스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어요. 뭐냐면 이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지금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가 단단해서 튼튼해서 그냥 내년까지 쭉 들고 가셔도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는 기술 성장 혁신 기업들에 워낙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포트폴리오 사정 안 좋은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과연 지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내년 시장을 우리가 진짜 뿌듯하게 보낼 수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한지영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에 나오신 분이에요. 많이 안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일단 지금 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네. 오미크론은 좀 지나갔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의 시장의 흔들림은 대체 뭐였나라는 좀 생각이 네네. 들죠. 어떻게 이제 후행적으로 판단한 거긴 하지만 네네. 주식시장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행사가 있었지 네네.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또미크론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또미크론. 또미크론이 왜? 그러니까 너무 자주 나오는 또 미크론. 자주 나오는 이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추가적으로 지금 아직도 최근에 발표된 도쿄대 연구에 의하면은 이게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4배 이상 높다. 지금 델타도 안 가도 전파력이 굉장히 높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보다 더 높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좀 보건 측에서 의학계 측에서는 경고는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치명률 또 확진자 수 증가세 이런 속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과연 작년 3월처럼 전면적인 봉쇄 정책을 시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은 작년 3월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증시가 코스피도 갑자기 고점 대비 30%까지 급락하고 코스피는 1,400선까지 갔다 내려왔었잖아요. 그랬던 것도 코로나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전염병 자체가 발생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모두 막 거의 국가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거의 한 달 정도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 경제적인 충격들, 단기적인 침체 이런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지 전염병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오미크론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향후에 오미크론 말고도 다른 변이 코로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봉쇄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는 이상 증시에서는 거의 충격이 갈수록 더 미미해진다. 라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랑 오미크론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델타 때는 사실 우리가 미국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때는 어차피 전 세계, 그러니까 30개국으로부터 미국이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던 때, 그렇죠? 딱히 허용하지 않았던 때, 그때 델타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 하락만큼 급격한 하락은 없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오미크론 때는 딱 오미크론 발생하자마자 7개 국가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입국 제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약간 더, 그러니까 정책이 오히려 또 시장을 약간 더 흔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렇죠. 초기에는 그걸로 흔들었었죠. 그리고 그때 오미크론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기존 백신 쓸모없다, 쓸모다, 약간 이러한 불안감들로 인해서 다들 우리가 코로나 초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는 불안감들이 세졌는데 이후에 발표되는 데이터들이나 그리고 주요 제약사들도 변형 맞긴 맞는데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년 3월에는 우리 주식 시장이 백신 없이 그냥 손 놓고 당했으면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무기는 갖추고 있는 상태고 그 무기를 살짝 저희가 그냥 업그레이드 스텝 좀 다시 배분해서 찍는 이러한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자,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럼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 거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후행적으로 보는 거지만 어제 이제 저희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지난 밤 사이에 상원에서 절차적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하원에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한번 늘려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채 한도 국가부도 때문에 흔들렸던 거야? 아니면 긴축이 빨라질 것 같아서 흔들렸던 거야? 금리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서 흔들렸던 거야? 이거 도대체 원인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좀 다시 흔들렸던 거는 오미크론 사태는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연준에 저희가 그동안 계속 끌고 왔던 불확실성, 연준의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얼마나 다시 빨라질 건가, 일로 다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면서
그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그렇게 성장주를 중심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리와 그 테이퍼링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하는 거는 네네. 좀 올 연말쯤에 해결될 것 같으세요? 내년 초까지 계속 좀 연결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일단 저희도 결과를 보고서 대응해야 되는데 네네.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연준이 테이퍼링 가속화, 네네. 테이퍼링의 악셀을 좀 더 밟는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다들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뭐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주요 수합들이나 네. 채권 금리 미리 선물 을 보면은 네네. 이미 테이퍼링 가속화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매월마다 연준이 150억 달러씩 하는데 네. 이게 한 450억 달러까지 늘어나도 크게 시장 충격은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네네. 금리 인상이 과연 언제 될 건가라고 네. 보는 건데 일단 6월에 금리 인상 한다는 게 다들 이제 컨센서스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말은 시장이 어느 정도 6월에 인상할 거다라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거여서 만약에 12월 FOMC 때 연준이 네. 뭐 점도표를 통해서든지 네. 아니면은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통해서든지 네. 6월 금리 인상 시사하면은 12월 FOMC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3월에 한다는 시그널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네. 이건 진짜 빠른 거죠. 예, 당장 그쵸. 3개월 뒤면은 금리 인상하겠다는 거지. 네. 이게 빠른 건데 그래서 이제 12월 FOMC는 결과를 좀 보고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보통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언제 할 것인지를 추정할 때 네.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그 연준의 점도표. 네네. 그쵸. 연준 위원들이 이제 점을 찍어서 네네. 미래의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 찍은 네. 거를 중간값 평균 내서 저희가 추정을 하게 네네. 되는데 네.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 방송 보시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분들에게 점도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말자 어떤 의미예요? 그게?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네. 점도표라는 게 보통 예를 들어서 연준이 내년도 말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네. 점을 찍으면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는 현재 금리가 뭐 제로 금리니까 내년도가 뭐 1%면은 한 4번 인상하겠다라고 네네. 이제 반영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너무 빠르다, 네. 느리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연준은 본인들도 점을 그렇게 높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 금리 인상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네네. 2015년도 사례를 들어보면은 네. 그때가 이제 막 옐런 때 그쵸. 올리기 시작할 때죠. 네, 2015부터 2019년도까지 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들어갔던 사이클 그쵸, 시기였는데 그쵸. 네. 2015년도 사례만 하나 얘기를 드리면은 2015년도 3월, 6월, 9월, 12월 때 네. 점도표상 그 예상되는 네. 2016년도 금리 전망치가 1.4에서 1.8이었어요. 네. 이거는 그 당시 때가 제로 금리였으니까 네네. 많으면 8번 금리 인상을 네네. 2016년까지. 네. 그러니까 2015년도에 4번 인상하고 2016년도 4번 인상해야지. 이거 다 중간값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맞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많았었어요? 중간값이 그렇게 높게 찍었어요. 그랬었어요? 연준이었는데 제로 금리인데 오. 다음에 금리가 거의 8번 인상하면서 네. 금리를 찍었죠. 네. 그런데 2016년도 말에 금리가 얼마였냐면은 네. 2번밖에 인상 안 했어요. 2015년도에 한 번, 16년도에 한 번. 맞다. 저희가 이제 그래, 연준이 기억나요. 어떻게 보면 경제에 막대한 영향, 주식시장에 네네.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좀 내다보는 수정구슬을 네네.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약간 좀 올마이티한 전제전능한 그쵸, 그쵸. 존재들이다라고 막 그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들도 역시 사람이고 그들도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인다. 그쵸.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12월 FOMC 때 점도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죠. 이 가격에 대한 우려로.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자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그 2015년의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 네네. 2015년에는 사실 물가가 잘 안 오르던 시기였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그 당시에도 제니 옐런이 이제 올린다 하는데 분명히 그때는 이제 제니 옐런이 우리한테 했던 얘기가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라고 했었는데 네. 그때 고용이 좀 좋아지는 신호가 보이니 네. 데이터가 다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러면 이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는 올립니다라고 하면서 올렸었던 네네, 걸로 맞습니다.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네. 이미 물가가 막 지금 6% 그렇죠. 뭐 잘하면 7%도 찍을 수 있다면서 네. 이 상태에서의 금리 인상과 네네. 그때의 그때- 금리 인상은 좀 다를 것 같아서 그건 좀
굉장히 예리한 네네, 질문이셨습니다. 예, 맞아요. 그때마다 맥락이 다르니까 좀 네네.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시장은 아직까지는 연준의 요건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물가가 불편한 거죠. 네네네네. 그런데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은 작년 말에 그 평균 물가 목표제를 네네. 도입하면서 지금 2017년부터 2021년 말까지 네네. 예상되는 물가 평균치를 내보니까 2.1%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이 2%를 목표로 하니까 금리 인상 요건이 충족이 되는데 그러네요. 네.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 높아지는 건 다들 알고 있고 네네. 이게 계속 높아질 거냐 네. 꺾일 거냐 네.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11월 이제 오늘 발표되는 네. 오늘 밤에. 네, 오늘 밤 금요일날 발표되는 11월 소비자 물가는 일단 6.8%, 9% 정도 나올 거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12월 달에도 1월 달에 발표된 물가 높게 나올 거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때가 저는 물가가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물가가 꺾이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드디어 안정이 되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빨리 안 내도 되겠구나. 라는 차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연준이 금리 인상 한 2차례 할 것은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뭐 내년에도 4회 막 굉장히 빨리빨리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그리고 두 차례를 한다고 네. 점도표상 예상이 있어도 네. 만약에 물가가 꺾이면 네. 그 속도는 좀 느려질 수도 그쵸, 있는 물가가 꺾이거나 고용도 예상보다 빨리 안 올라오게 되면은 아하. 그 1회 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 우리가 그냥 지레 겁먹었던 거였으면 좋겠네요, 그냥 진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뭐 12월 FOMC가 이번 12월 달에 네, 그쵸, 가장 그쵸. 중요한 글로벌 네네.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고 네네.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네. 사실 이게 방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물가가 꺾일 건지 안 꺾일 네. 건지도 모르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빠르게 할지 느리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 네. 포트를 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긴 한데 수도 있죠.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아마도 이게 제일 다들 많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겠죠. 내년에도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주식 팔어? 아니면 그냥 들고 가? 더 먼저 사? 그거부터 한번 네. 가볼게요. 더 담아요, 더 팔아요. 더 담을 수 있으면 전 좋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만약에 지금 이미 올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셔가지고 네. 추가적인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단은 그 금액을 들고 가시는 게 낫고 네네. 그 안에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저희가 계속 나누겠지만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만 저는 전망을 하게 되면은 네. 대형주들로 위주로 포트를 한번 재편할 필요가 있다. 대형주 위주로. 네. 지금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완전히 중소형주 장세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된데 지금 주변 글로벌 환경 여건이나 우리나라 펀더멘털이나 또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전체적인 그 대형주나 중형주를 놓고 둘러싼 제반 여건들이 대형주에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네네.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이냐 가치냐 이거부터 그거부터 갈까요? 먼저 접근해 볼게요. 네. 일단 내년도는 성장주 위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위주로요? 네, 성장주들이 좀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대형 성장주 말씀하시는 거죠? 메가캡 같은 것들. 네, 메가캡들.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성장주인데 약간의 수출 성장주들. 네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런 업종들도 괜찮다라고 네네. 보고 있고 또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체들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장주랑 가치주랑 저희가 이제 예전처럼 좀 이분법으로 놓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그렇긴 하지만 하죠. 그래도 네. 저희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네네. 둘 중 하나 이지선다 양자택일을 할 때 왜 성장주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미국도 그렇고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내년도 기업들의 이익 자체에는 레벨업은 되고 있어요. 네. 레벨업은 되는데 저희가 증가율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성장률. 네. 이익 성장률은 다들 내년도 이렇게 꺾이는 게 불가피합니다.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익 성장이 꺾이는 구간에서는 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들이 실적을 낼 수 있는 실적 성장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이거는 왜 생각해보냐면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이익 성장이 꺾이고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주식시장의 성장이라는 자원 자체가 희소한 거죠. 그쵸.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네네. 저희가 약간 뭐 샤넬 오픈런이나 아니면 롤렉스 오픈런 할 때처럼 네네. 그 희소성이 더 부각이 되는 시기가 이익 네. 성장이 꺾이는 시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성장주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가치주는
전체적으로 성장의 온기가 확산되는 시기에 네네. 좀 각광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그러니까 네네. 시가총액으로 나눠봤을 때 중소형주들이 더 유리했고 가치주나 성장주나 놓고 봤을 때 가치주들, 경기 민감주들, 시클리컬 네네. 이쪽들이 좋았었거든요. 어.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 색깔이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좀 포트폴리오를 지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중소형주 혹은 이제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 네네. 이쪽으로 많이 들고 갖고 있으실 텐데 네네. 이거를 조금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내년도 시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오호. 대안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를 나눠서 이거 이제 미국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 미국이나 우리나라 비슷, 거의 통용되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장주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막 불때같이 달려들었던 그런 적자 기업들 말고 네, 그렇죠. 이익 성장 기업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 빅테크주들도 빅테크, 역시나 네, 성장 그렇죠. 계속 나오는 업종들이 그 종목들이니까 들고 가셔도 좀 유리하다.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그 지금 이익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네.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다 포함되는 그렇죠, 거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아마존, 네네. 테슬라, 애플 네. 이런 것들도 결국엔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게 특히나 반도체 업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불안들이 여전히 있고 네네. 메모리 가격도 잘 안 올라오는 것 같고 약간 여전히 좀 다들 최근의 반등에도 약간 의아해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게 있죠. 네네. 그런데 그 빅테크들이 실적을 내게 되면은 이쪽에 그 기업들이 서버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서버형 반도체 수요가 다시 한번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줄 네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고가 내에서 인심 난다고 네. 그 빅테크들이 돈을 잘 벌면은 네. 결국에는 그 이제 아랫단으로 수요가 더 창출이 되는 그럼 거죠. 사실 올 한 해 동안 특히 이 반도체 쪽은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못 그 갔죠. 시스템 쪽, 네. 그러니까 GPU 시스템 이쪽 말고는 다 이게 좀 별로였잖아요. 못 갔죠. 장비들도 조금 약간 잠깐 뿜었다가 못 그쵸. 갔죠. 네. 그럼 그랬던 원인은 간략하게 무엇이면서 이게 해결될 걸로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네네. 빠져 있었던 네. 것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최상위 대형주다 네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반도체 위주로 좀 많이 팔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8월 달에 이제 그 모 회사에서 뭐 윈터 이즈 커밍 네. 겨울이 온다 하면서 맞아요. 마이크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전부 다 아래로 하방을 맞았었는데 네. 지금 외사 글로벌 대형 IB들의 톤들이 다들 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2분기가 바닥이라는 메모리 가격 바닥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라는 톤들이 1분기가 바닥일 것 같다.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마이크론도 다시 주가가 또 좋은 그러니까요. 모습 보이고 있고 네.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도 네. 다시 꽤 많이 주가가 바닥 올라갔죠. 짚고 위로 올라오는 것도 네. 그런 업황이 예상보다 어허. 덜 악화되고 있고 생각보다 턴어라운드가 빨리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작용했던 것을 보여요. 그러면 지금은 좀 약간 고개 들고 있는 네. 좀 믿어도 되는 그렇죠. 좀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장 가치까지 나눠봤어요. 이제 섹터로 좀 가도 될까요? 네, 섹터로 네, 섹터로 한번 좀 미국 시장의 S&P 500 11개 섹터 가운데 이제 네. 그걸 좀 분류를 해보고 싶거든요. 어떤 섹터를 내년에 좀 기대를 갖고 봐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섹터는 좀 많이 줄여야 되느냐.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 실적 성장주들이 각 섹터마다 좀 이렇게 다 섞여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쪽으로 좀 보세요? 네, 섹터로 보시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땐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딱 그 일단 들고 가는 거는 네. 테크, 네. IT, 기술주들을 네. 저는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경기 소비재, 네네. 임의 소비재. 이미 소비재, 네, 자동차 같은 것들. 이미 소비재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줄여야 되는 거는 이제 소재 산업재 같은 약간 그래요? 네. 오. 특히나 소재 쪽은 네. 좀 시클리컬에 해당된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는데 그쪽은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네. 내년도로 쭉 들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여기는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네. 실적보다는. 네. 그래서 소재는 특이하게 소재 업종들은 실적 보고 들어가면은 늦게 뒤따라 들어가는 거, 네네네. 뒤늦게 들어가는 거. 거기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서 유가나 피철금속 같은 이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내년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룸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네. 올해 많이 뿜어 있는 상태고 네네. 다들 이제 그
병목 현상, 공급난 같은 경우도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를 이끌었는데 그렇죠. 공급난도 지금 빠르면 1분기 내에 거의 완연하게 해소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등장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뭐 유가 같은 경우 뭐 지금 70불대인데 네네. 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70불은 80불이 내년도 고점이라고 보시면은 그렇게 소재 업종들에게 경기 민감도가 그렇겠네. 너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상반기까지만. 네. 왜냐 하반기에는 저도 솔직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잘 근데 모르겠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반기 예상하는 네. 사람들은 그거 그냥 없죠. 대충 얘기한다 예 보시면 돼요. 중간 이미 소비재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네. 그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예상했던 이제 그 탑다운 관점에서 예상했던 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가 네. 그거였어요. 미국 경기 2차 보복 수요, 이연 수요가 일어날 거다. 네네.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어나고 네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훈풍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올해 하반기에 안 나타났죠. 아, 네. 안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공급난의 장기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연 수요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 많이 했다 이 정도가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아직도 저축률 좀 높은 저축률 상태라고 높은 하더라고요. 상태, 예,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 때 그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못 샀던 제품들, 특히나 서비스업 쪽은 그쵸. 여행, 레저, 네, 휴대폰 네. 이쪽 리오프닝 쪽은 수요들이 완전히 못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게 못 살아나는 게 결국에는 이 저희가 하반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공급난이랑 델타 변이 그쵸. 이게 브레이크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뒤늦게 지연돼서 반영이 된다 네. 내년에라고 보시면은 저는 이미 소비재 쪽도 저는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어비앤비 들고 가야겠네. 아, 근데 경기 민감 업종, 그러니까 소재는 전 알겠어요. 소재는 이제 확실히 와닿고 네네. 경기 민감 업종은 사실 워낙 그 좀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도 뭐 산업재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보잉의 경우에는 네. 또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고. 항공 쪽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 네. 아직까지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는 않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좀 오미크론에 대해서 방역을 검역을 강화하긴 했는데 네네. 이미 오미크론 이전에도 계속해서 좀 제한된 해외 여행 수요들밖에 없었잖아요. 네네. 그 국가 간에 모든 국가가 서로 트래블 버블 체결한 것도 아니고 네네.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가려면은 그냥 자가격리 백신 맞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쵸. 네. 다른 나라 가는 거 일본 같은 건 아예 지금 못 가고 있고 네네. 다른 국가들 못 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해외 여행들의 파이는 크지는 않다. 파이 회복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세가 크지는 않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 가운데 네. 사실 인프라와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많아서 뭐 건설 관련된 그쵸. 거 이런 쪽은 어때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건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것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쵸, 좀 그쵸. 네. 집행을 하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그 매년마다 나눠서 지금 그렇죠. 5년 그리고 네.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집행하는 만큼 실제 실적에 반영되는 것들은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뭐 건설주도 저도 괜찮다고 인프라 네네. 관련주 좋다고 이야기하면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 뭐 다 사라는 거 아니야? 약간 네네네. 이러시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좀 기회비용을 따져서 들어가자. 그러니까 둘 만약에 똑같이 오르는 종목들인데 네네. 인프라는 내년도에 그쵸. 한 10% 정도 기대 수익이 네네. 예상되는데 뭐 IT나 다른 경기 소비재는 15% 기대 수익이 예상된다. 그럼 저희는 10이 아니라 15로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전기차는 이제 이미 소비재 쪽에서 네.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충전 쪽은 어떠세요? 그냥 저는 전기차 전체적으로 그 네. 테마 쪽은 여전히 그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체 에너지 친환경 테마 중에서 네네. 전기차 있고 뭐 수소, 네, 그쵸. 풍력 뭐 네. 이런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전기차 쪽이 제일 좋다라고 보는 게 이쪽은 실적이 실제로 지금 숫자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네네. 업종들이고 이제 수소나 풍력이나 다른 대체 에너지들은 아직까지는 그냥 기대감만 보고 가는 그렇죠. 거니까 네. 저는 아까 그 중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지어서 내년도는 실적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숫자가 계속 따박따박 찍히는 네네. 업종 테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점에서 전기차 이쪽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따박따박 찍힐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올 하반기에 썼어야 될 돈을 사람들이 못 쓰다 보니 내년 상반기에 그렇죠. 좀 이연될 거다. 그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다시 한 번만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운데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AMD가 짱이거든요, 진짜. 뭐 사면은 올라가고 자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짱이거든요. 저도 그걸 참 근데 들고 가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너무 과격하게 오르다 보니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또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 좀 안 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엔비디아, AMD 정도가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들이 항상 시험대에 올라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시험대를 통과하는 기업들의 특성들을 보면 역시나 이것도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그 단기적으로는 좀 힘든 시기를 거칠지언정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그 시험대에 그 그물망을 뚫고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랑 AMD는 저희 다 알겠지만 네네. 계속 서버 용수로 늘어나고 또 뭐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쪽까지도 네네. 연결이 되면서 네. 성장 스토리도 하나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아니 누가 한 얘기가 엔비디아 이 정도 가격이면 메타버스 세상 온 가격 아니야? 다 사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지. 네.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매 분기마다 더 크게 올라가니까 성장하는 모습들을 그러니까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좀 품고 있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막 갑자기 위로 확 올라서 조정을 받을 때는 그때마다 조금씩 뭐 다시 담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메타버스 관련주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주는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진짜 많잖아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은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메타버스 주들이 주가가 다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고점 대비 다들 20% 빠져 있는 메타버스 투자주들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나 성장 스토리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타버스가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가 하나 만들어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양극화가 좀 많이 심해졌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다들 동학개미 운동 일어나고 미국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미국도 그렇고 주식의 대부분은 상위 소득권, 고소득층들이 대부분 향유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 날아갔던 거에 대한 즐거움, 그 재산 증시가 거의 다 그쪽으로 몰려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극화는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심했는데 지금도 좀 더 심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왜 메타버스랑 제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아마도 체감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요즘에 체감하고 TV나 아니면 외국 유튜브도 보면 체감하는 느끼는 건데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오프라인 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온라인 활동 비중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다들 웹툰이나 유튜브 시청 안 나가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뭐 돈이고 유료 호흡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 인터넷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다들 니즈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메타버스가 거기를 좀 파고든 것으로 생각해서 성장 스토리는 저는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그냥 증권사 직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전략가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것도 역시 메타버스 내에서도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플랫폼을 누가 선점하느냐 거기서 실적을 계속 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메타버스는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 사이에 기업들 실적 시즌 그 게임주들도 그렇고 엔터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관련 테마주들도 그렇고 결국에 1분기, 2분기 실적까지 놓고 봤을 때 과연 본인들이 추가했던 메타버스 사업들이 실적을 내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욕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있는 기업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없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로블록스 뭐 이런 것들은 그 정도 뭐 유니티, 로블록스 그런 좀 대형주 이제 대장주 위주로 메타버스는 좀 들고 보셔야 되지. 그 아래에는 약간 살짝 발만 걸쳐 있다고 이제 들어가는 거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역시나 지금 메타버스 NFT 관련 테마주들 미국이나 우리나라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핫했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완전히 핫할 때는 그 기업들이 거기서 실적을 내건 말건 PR이 뭐 1,100원, 2,000원 상관없이 갈 수 있어. 이렇게 다들 환희를 하게 되는데 다들 갔다가 그 종목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 생각을 다시 좀 냉정하게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비싼 완전히 뭐 하이퍼 고인 PR주들 이런 것들은 주가 조정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사업에 살짝 걸쳐 있는 이러한 테마주들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워낙 오래 눌려 있었던 저는 헬스케어는 언제부터 눌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몇 년을 그냥 횡보한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근데 최근에 2019년이었었나요? 화이자도 이제 그 몸집 좀 덜어냈죠. 네네네. 그 비아트리스인가라고 해서 이제 10대 1로 네. 분사를 해서 아예 나왔고 그냥 헬스케어만 집중한다고 하고 존슨앤존슨도 이제 기업 두 개로 나눠서 헬스케어만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헬스케어들이 뭔가 몸집을 좀 줄여서 네. 이제 그 수년 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네, 그걸 내년인가? 막 이런 생각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이오주 다들 네. 관심이 많으시 헬스케어주도 네네. 뭐 워낙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하반기로 완전 거의 다 못 가다시피 네네. 했으니까. 네. 근데 바이오주는 뭐 어쨌든 제일 민감한 업종이긴 해요. 네. 다들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가 좀 전략 관점에서 탑다운 관점에서는 보기 어려운 업종이긴 그렇긴 해요. 하지만 네. 여기는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에 지금 다들 집중하는 만큼 네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보실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뭐 1월 초에 학회가 미국에서 이제 대형 학회가 네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오랜만에 이제 대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네네. 하는데 대면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만큼 그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네네. 간에 실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면서 음. M&A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라는 그때 좀 이야기도 기회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한 것들이 1월 초에는 한번 어. 그 헬스케어 섹터들에게는 하나의 훈풍으로 단기 훈풍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차순이고 네네. 기회비용 생각했을 때 여전히 가장 좋게 보시는 쪽은 IT와 임의소비재 네, 쪽으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내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진짜 중반에 금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좀 꺾인다면 또 이제 그 정책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긴 네.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금리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IT나 이런 쪽보다는 뭐 가치주나 경기 네. 민감주 쪽을 더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네. 아니다. 걔네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쪽이 바로 IT와 자동차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원래 그 경기 민감주가 금리 올라갈 때 경기 민감주가 네네네. 좋은 거는 그들의 이익 성장이 빠르니까 선택을 그렇죠. 했던 건데. 그렇죠. 아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더 빨리 이익이 올라가는 높아지는 기업들이 쪽은 있죠. 네. IT와 그러니까 임의 소비재니까 네. 그러네요. 아 네, 그렇게 그런 보면 식으로 접근하셔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 답 나왔습니다. 내년. 자, 오늘 네. 당장 저는 가서 포트폴리오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올해 사실 하반기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코스피는 굉장히 계속 소외가 많이 됐었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올해 사실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내년 미국에 대해서 좀 눈높이를 낮추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죠. 내년에 미국 시장도 오르긴 오를 거죠. 네, 제가 이 얘기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한국이 워낙 하반기에 힘들다 보니까 네. 아우 한국 이제 말고 미국으로 가야 되겠어 네, 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정작 내년에 미국의 눈높이가 낮아지면 네. 그럼 여기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옮겨 오셨던 동학개미들이 네네. 아니 서학개미들이 네. 서학개미들이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양자택일의 문제이긴 한데 네. 내년도 미국도 올라가게 상승할 거긴 네네. 합니다. 네. 그런데 내년도 한 1, 2분기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그 한국 포함한 신흥국들이 좀 더 좋을 수가 있죠. 여기는 올해 하반기에 그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눌려 있었던 네네. 것들이고 그러한 변수들 델타 변이나 그다음에 공급난 이게 해소되면서 이쪽에 성장 온기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도 한번 뭐 ETF로도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보고 오히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내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내년에 과연 어떤 쪽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훨씬 더 좋은 기회 비용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이분과 이야기해봤어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한지영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